안녕하세요. 오늘 너나모에서 소개할 글은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약간 색다른 형태로 소개하고 싶어요. 소모임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나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매듭짓고 있나요? 소설 속 은미는 기나긴 간병이나 번아웃으로 인해 타인과 관계를 맺을 정서적 잔액이 완전히 바닥났죠. 먼저 안녕이라고 말하는 대신 연락을 흐지부지 줄이는 숨어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보다 차라리 모르는 타인에게 내 밑바닥을 보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소설 속 은미는 지구 반대편의 로버트처럼 다시는 안 볼 안전한 거리의 타인에게 오히려 내 수치스러운 비밀을 쉽게 털어놓게 됩니다. 가장 가깝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인 가족, 오랜 친구에게는 차마 내 힘든 상황이나 약점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터넷 커뮤니티나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속마음을 고백하며 위로받는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현실의 얄궂은 단절 앞에서 내 손으로 직접 관계에 마침표를 찍어본 적이 있나요? 소설 속 은미는 마침내 정지된 까만 모니터를 향해 혼잣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스로 관계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미완성된 이별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던 무기력한 상황을 극복하고 드디어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임시 보관함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임시보관함이요? 있죠. 네네. 막 썼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결국 끝내 전송 버튼을 못 누르고 화면 속에만 남겨둔 그런 장문의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마음속에 그런 메시지 하나쯤은 품고 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중요한 챕터가 넘어가거나 어떤 인간관계가 딱 끝날 때 마치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마침표가 찍힐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서로 눈물 흘리면서 완벽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거나 오해가 막 기적처럼 풀리는 그런 장면이요. 네네. 근데 막상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현실 속 우리의 관계들은 그 스마트폰 임시보관함하고 똑같거든요. 전송되지 못한 감정이나 오해, 미련을 잔뜩 품은 채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지저분하게 툭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우, 맞아요. 제대로 된 이별의 의식조차 못 치른 채로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끊어져 버린 관계와 남겨진 마음에 대한 겁니다. 아, 오늘 주제 정말 기대되네요. 네, 오늘 깊이 있게 탐구해볼 작품은요. 유튜브 채널 너나모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주셨던 김혜란 작가의 단편 소설 안녕이라 그랬습니다. 아, 김혜란 작가님 작품이군요. 정말 섬세한 감정선을 다루는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이 소설을 단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라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내 이야기처럼 뼈저리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 은미가 겪는 그 고립감이 단순히 소설 속 허구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매일 번아웃과 인간관계 피로도에 시달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감정선이랑 완벽하게 겹치니까요. 도대체 왜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지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대적 삶의 전략을 한번 도출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미리 배경을 좀 깔아드리자면요. 이 이야기는 무슨 거대한 기적이 일어나거나 화려한 운명적 로맨스가 펼쳐지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흔한 전개가 아니군요. 네네. 오히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모든 걸 잃고 지방 소도시에 고립된 한 사람이 그 얇은 모니터 화면 너머의 낯선 타인과 조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아주 조심스럽게 긍정해 나가는 그런 작고 조용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고 조용한 회복이라 너무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먼저 우리 주인공 은미가 지금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짚어보죠. 제가 이걸 일상적인 감각으로 먼저 비유를 좀 해볼게요. 네, 어떤 비유일지 궁금한데요. 직장 생활 하다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번아웃이 와서 카카오톡 알림 모조리 다 끄고 방에 암막 커튼 딱 친 채로 며칠 동안 침대에만 틀어박혀 본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아우, 있죠. 세상은 막 내 밖에서 팽팽 잘만 돌아가는데 나 혼자만 내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은 그 서늘하고 외로운 기분. 네, 정확해요. 바로 그 기분이요.
근데 은미의 삶은 그 일시정지 상태가 무려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7년이요? 와,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인데요. 네, 어머니의 기나긴 병간호 때문이었어요. 아, 간병. 사실 은미가 원래는 광고회사 직원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나름대로 되게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뇌병변으로 쓰러지시고 간병 시작한 지 2달 만에 결국 사표를 내야 했죠. 그 뒤로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어요. 고향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된 거네요. 네. 근데 진짜 답답한 건요. 은미가 이룬 게 직장과 경제력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비한테는 되게 깊게 사랑하던 옛 연인 헌수가 있었거든요. 아, 헌수. 이 인물 배경도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헌수는 20대 시절에 10년 가까이 자기 부모님 간병하느라 청춘을 다 갈아넣었던 사람이에요. 은미랑 헌수는 동거도 앞두고 있고 이제 막 결혼이나 미래 같은 다음 단계를 약속하던 사이였는데 어머니 간병이라는 그 거대한 절망이 닥치니까 은미 스스로 그 관계마저 놔버린 거군요. 네, 소설 속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헌수가 도망간 게 아니라 은미 자신이 먼저 정중하게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은미의 심리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체념이에요. 그러니까 은미는 아는 거죠. 가족 관병이라는 게 얼마나 끝없는 늪인지 헌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헌수가 이미 그걸 겪었으니까요. 네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을 다시 자기의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는 도저히 없었던 거예요.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다시 고통받을까 봐 짐을 싸서 조용히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칼같이 모질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서히 연락을 줄이면서 서로가 다시는 보지 못할 사이가 됐다는 걸 암묵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명확한 이별 선언도 없이 그냥 관계의 문을 스르륵 닫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진짜 충격적인 건 그렇게 자기 인생이랑 사랑까지 몽땅 다 포기하면서 7년을 바쳐 간호했던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 장면입니다. 아, 맞아요. 보통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가족의 임종은 어때요? 막 평생 원수같이 지내던 모녀도 마지막 순간에는 손 꼭 잡고 그동안 미안했다, 아니다 엄마 고마웠어 이러면서 눈물로 막 묵은 감정 다 씻어내잖아요. 이 작품이 진짜 돋보이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작가가 그런 얄팍하고 자기적인 환상을 그냥 무참하게 깨부숴버리거든요. 맞아요. 은미 어머니가 평소에도 남 칭찬에 되게 인색하고 딸한테조차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던 좀 통제적인 분이셨죠. 네, 뇌를 다쳐서 말을 못하게 된 후에도 어머니가 은미를 향해 보내는 눈빛엔 늘 원망이나 의심, 기난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두 눈으로 딸한테 보낸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뭔지 아시나요? 그게 극적인 화해나 고마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죽음에 대한 순전한 공포, 즉 두려워라는 본능적인 짐승 같은 공포뿐이었죠.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살면서 되게 큰 시련이나 고통을 겪으면 그 대가로 반드시 뭔가 거대한 깨달음이나 내면의 성숙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에 좀 시달리잖아요. 아, 그렇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거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소설은 그 공식이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7년을 다 바쳤는데 남은 건 그저 엄마의 공포에 질린 눈빛뿐이라니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는 보통 상실을 경험할 때 그 상실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해서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은미가 겪은 건 철저히 큰 교훈 없는 상실이었습니다. 교훈 없는 상실. 그 말이 참 아프네요. 네, 어머니가 끝내 남긴 게 사과나 사랑이 아니라 날것의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은 죽음이나 이별이 늘 따뜻한 용서로 포장되지는 않는다는 아주 서늘한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은미는 그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앙금, 그 씁쓸하고 불완전한 이별의 찌꺼기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력감 속에 그냥 덩그러니 남겨진 겁니다. 마치 엄청나게 쓴 약을 억지로 삼켰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입안에 그 쓴맛만 평생 계속 맴도는 것 같은 상태네요. 완벽한 비유네요. 딱 그런 상태죠. 그렇게 속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은미의 마음을 흔드는 아주 흥미로운 장치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바로 옛 연인 헌수랑 같이 듣던 팝송
러브 허츠입니다. 아, 그 음악 정말 중요한 매개체죠. 이거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예전 연인이란 자주 듣던 노래가 딱 흘러나오면 갑자기 뭐 가사 한 줄 한 줄이 다 내 얘기 같고. 그렇죠. 막 나 들으라고 틀어놓은 것 같아서 길을 걷다가 우뚝 멈춰서게 되고. 네네. 음악이 참 무서워요. 음악이 인간 뇌에 작용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특정 시절의 감정과 기억을 봉인해두는 타임캡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미는 이 러브 허츠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독특한 청각적 착각, 일종의 환청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 외국 가수가 I'm young, 그러니까 나는 어리다고 부르는 영어 가사를 은미가 한국어 안녕으로 잘못 듣게 되는 그 장면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흔한 몬더그린 현상 아닐까요? 왜 우리 예전에 팝송 가사 들리는 대로 막 한글로 적어서 따라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단순한 착각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흔한 착각처럼 볼 수 있죠. 하지만 은미의 지금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면 이건 절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요, 미완성된 과제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완성된 것보다 훨씬 더 강박적으로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혹시 심리학 용어로 따로 있나요? 네, 그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은미가 헌수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까 저희가 명확한 끝맺음 없이 암묵적으로 그냥 스르륵 단절됐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단칼에 끊어낸 게 아니라 흐지부지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차마 안녕이라고 명확하게 끝을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은미의 뇌가 그 종결되지 않은 관계? 미완성된 과제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팝송 가사 I'm young을 뇌가 스스로 안녕으로 재조합해서 들어버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제대로 된 애도와 이별의 언어를 갈구하고 있었던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인간의 뇌가 그 무작위적인 정보 속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답을 어떻게든 외부에서 찾아내서 끼워 맞추는 거네요. 네네, 일종의 아포페니아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임시보관함이 딱 이 상황이었네요. 수년째 임시보관함에 썩혀둔 그 문자. 그동안 많이 배웠어, 고마웠어라는 인사말을 헌수한테 차마 직접 전송할 용기가 안 나니까 은미는 뒤늦게 저 팝송 가사 위에다가 자기만의 안녕을 더 씌워서 억지로라도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거네요. 에 갇혀서 일시정지되어 있던 은미의 일상에 드디어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 드디어 뭔가 변화가 시작되나요? 네.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은미가 언젠가 자기가 한국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화상 영어 수업을 등록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케벡에 사는 은퇴한 교사 로버트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화상 수업 준비하는 장면도요. 진짜 우리 일상이랑 너무 맞닿아 있어서 저 보면서 소름 돋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우리 팬데믹 때 다들 재택근무 길어지면서 몇 달간 세수도 대충 하고 트레이닝복만 입고 살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요. 맨날 똑같은 잠옷 입고 살았죠. 네.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막 엄청 중요한 줌 미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허둥지둥 카메라 각도 예쁘게 세팅하고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던 향수도 오랜만에 칙칙 뿌려보고 구겨진 셔츠 다려 입으면서 화면 속 내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그 묘한 생기 있잖아요. 나 아직 사회인으로서 꽤 멀쩡한데 하는 그 느낌? 네. 딱 그 느낌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소설에서는 그 생기의 회복을 아주 디테일한 소품 하나로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데요. 바로 은미가 모니터 앞에 앉기 전에 바르는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났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죠. 화상 수업 중에 로버트의 눈동자에 담긴 어떤 호감과 성적 긴장감을 마주하면서 은미는 아주 오랜만에 자기가 누군가의 시선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로맨스의 시작이라고 보기엔 감정선이 훨씬 더 깊고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예, 예리하시네요. 단순한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죠. 은미는 무려 7년 동안 간병과 고립에 빠져 살면서 스스로 사회적 감각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냥 매력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실만 남은 초라한 껍데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 낡은 립스틱을 쓱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여전히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또 생기 있게 교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겁니다. 와,
단절되었던 사회적 몸짓을 다시 연습하는 아주 복합적인 기쁨의 순간 인셈이네요. 맞습니다. 자신을 긍정하는 힘이 거기서부터 싹 트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은미가 로버트한테 했던 거짓말이 계속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자기 원래 직업이 광고회사 직원인데 중학교 교사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게다가 그 교사 시절의 에피소드들을 지어내서 말하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를 평생 올가매고 힘들게 했던 엄마의 삶을 빌려온 거란 말이죠. 도대체 왜 하필 엄마의 직업이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7년째 백수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댄 핑계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엄마의 삶을 한번 내 입으로 살아보고 싶었던 일종의 방어기제였을까요? 방어기제라는 분석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보통 낯선 사람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 내 진짜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두꺼운 방어막을 치잖아요. 네네, 다들 그렇죠. 은미에게 어머니의 직업이라는 방어막은 역설적으로 평생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을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옷을 입어보면 그 사람의 두려움과 통제욕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 말이죠. 아, 내가 엄마가 되어보는 거군요. 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거짓말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수업에서 은미는 결국 용기를 내서 자신이 교사가 아니라 실직 상태의 회사원이라는 진짜 현실을 고백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은미의 그 솔직한 고백이 로버트의 묻어뒀던 고백마저 이끌어내잖아요. 네, 로버트의 이야기도 참 씁쓸하죠. 로버트도 은퇴 후에 되게 쾌백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매일 러시아인처럼 엄청나게 와인을 마시면서 그 지독한 고독을 달래고 있었다고 털어놓죠. 게다가 로버트의 아버지 역시 자식한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아버지 죽음 이후에도 영화 같은 깨달음이나 감동적인 화해 따위는 전혀 없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은미와 똑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거네요. 네, 두 사람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놈의 큰 교훈 없는 상실감을 똑같이 앓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혹시 기차 안의 이방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기차 안에 이방인이요? 네. 사람들은 오히려 가족이나 깊은 연인처럼 나랑 얽혀서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보다 기차 옆자리 승객처럼 다시는 안 볼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깊고 수치스러운 비밀을 훨씬 더 쉽게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아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외국인, 게다가 이 30분에 16,000원을 지불해야만 만날 수 있는 이 유료 수업이라는 안전한 거리가 명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설득해질 수 있었던 거군요. 빙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심리상담사한테 비싼 돈을 내면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밑바닥 상처 다 보여줘도 당장 내일 내 현실적인 일상이 무너지거나 어디 가서 약점 잡힐 일이 없다는 그 완벽한 안전함.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안전한 거리감 덕분에 은미는 저 멀리 밀려나고 엉망으로 부서진 자신의 삶을 비로소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네네. 영화처럼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은 현실의 씁쓸함을 이미 잘 아는 두 어른이 그 얇은 랜선을 통해서 아주 묵직한 연대감을 형성한 거죠. 와, 정말 위로가 되는 관계네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화상 수업 장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 진짜 이 장면 읽으면서 숨이 턱 막혔거든요. 아, 소설의 클라이막스죠. 은미가 로버트한테 한국어 안녕에 담긴 깊은 뜻을 되게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잖아요. 네. 영어의 헬로나 굿다이처럼 그냥 만남과 헤어짐의 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대방한테 탈 없이 편안하시라고 기원하는 아주 따뜻한 평안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아주 아름다운 대목이죠. 네. 그런데 그 훈훈하고 감동적인 찰나에 갑자기 시스템에서 잔액 부족, 시간 종료 팝업이 딱 뜨면서 화면이 까맣게 툭 꺼져버립니다. 아, 진짜 얄궂은 타이밍이죠. 근데 이 잔액 부족이라는 네 글자는 이 작품이 독자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롭고 다층적인 메타포입니다. 메타포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운이 없는 은미의 궁핍한 경제적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네. 기나긴 상실의 연속으로 인해서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정서적 에너지마저 완전히 다 고갈되어 버린 이른바 정서적 잔액 부족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와, 정서적 잔액 부족.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진짜 영혼까지 텅텅 비어버린 요즘 현대인들의 초상 같아서 너무 씁쓸하네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가 끝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을 찌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방식이요?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임시보관함의 비유처럼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이별은 결코 여유롭고 아름답게 맺어지지 않아요. 외부의 폭력적인 상황, 내가 어쩔 수 없는 시스템, 혹은 각자의 잔액 부족으로 인해서 불시에 강제로 단절되어 버리는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걸 뼈아프게 상징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이거 요즘 우리 일상이랑 너무 소름 돋게 똑같아요. 어떤 점이 똑같죠? 그 카톡으로 막 대화하다가 상대가 갑자기 일십, 그러니까 읽고 싶거나 요새 흔히 말하는 고스팅, 잠수 이별 당하는 것도 다 일종의 형대판 잔액 부족으로 인한 강제 단절이잖아요. 아, 고스팅. 맞아요. 아주 적절한 예시네요. 상대방의 감정 에너지가 고갈됐든 상황이 안 되든 그냥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뚝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까맣게 꺼진 화면 앞에서 은미가 한 행동이 진짜 너무 눈물 났어요. 로버트 얼굴이 막 픽셀 깨지듯이 되게 흉하게 정지된 그 까만 모니터를 향해서 은미가 혼자 소리내서 안녕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요. 이 소설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위대한 위로의 순간입니다. 과거 헌수와의 관계에서는 어땠나요? 그때는 끝내 안녕을 말하지 못해서 수년 동안 미련이랑 환청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대화가 강제로 차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은미는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로 못다한 인사를 마치는 겁니다. 와, 이거 일상으로 치면 딱 이런 상황이네요. 막 친구나 연인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되게 심각한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배터리가 나가서 뚝뚝뚝 하고 뚝 끊겼어요. 아우,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아, 뭐야, 짜증나게 진짜. 이러면서 폰을 막 침대에 집어던지거나 화를 내겠죠. 그렇죠. 근데 은미는 그 끊긴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허공을 향해서 그래, 너도 조심히 들어가, 푹 쉬어. 이렇게 따뜻하게 혼잣말을 하는 거잖아요. 야, 정말 멋진 비유네요. 상대는 비록 내 목소리를 못 듣겠지만 내 마음의 마침표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펜을 주고 꾹 찍어버리는 그런 행위요. 아주 완벽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인지적 재구성을 통한 주체적 애도의 완성이라고 분석합니다. 주체적 애도의 완성이요? 네,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툭 끊어진 관계 앞에서도 상대한테 상처받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부디 상대가 평안하기를 바라며 기꺼이 내가 먼저 안녕을 말해주는 것. 와, 비록 내 삶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내 통장 잔고와 내 감정 상태가 여전히 마이너스, 잔액 부족 상태일지라도 타인의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내 안에 아주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긍정하는 겁니다.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번아웃, 경제적 압박, 그리고 카톡 차단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갑작스러운 관계의 단절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정서적 잔액 부족 경고음을 들으면서요. 세상이 나를 벼랑 끝으로 막 밀어내고 내가 맺어온 관계가 엉망진창으로 다 부서진 것 같아서 무기력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죠. 내 상처가 완벽하게 다 치유되고 통장에 돈이 좀 넉넉하게 모이고 멘탈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 단계가 오면 그때 가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거나 사과를 하겠다고 자꾸 미루잖아요. 네네, 맞아요. 내가 좀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이렇게.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다 부서진 것 같고 초라한 지금의 이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도 우리는 충분히 타인에게 안녕이라고 먼저 인사할 수 있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아, 그 작고 조용한 긍정의 힘이 툭 끊어진 우리의 일상을 다시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현대적 생존 전략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메시지죠. 오늘 은미의 여정을 처음부터 쫙 다시 돌아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큰 교훈 없는 상실만을 남겼던 어머니와의 끔찍했던 이별, 명확히 끝나지 않아서 자꾸 한청으로 맴돌던 헌수와의 씁쓸한 관계. 네, 참 먼 길을 왔죠. 하지만 로버트라는 낯선 타인과의 그 안전한 거리에서 나눈 교감을 통해서 유통기한 2년 지난 립스틱을 바르면서 일상의 생기를 되찾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액 부족이라는 시스템의 강제된 단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까만 모니터에 건네며 완성한 주체적인 인사, 안녕까지. 이 긴 여정을 다 따라가고 나니까 안녕이라는 이 흔한 두 글자가 가진 다층적인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그것은 미련 가득했던 과거의 아픔을 비로소 떠나보내는 온전한 이별의 언어이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초라하고 불완전한 현실을 꽉 껴안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내겠다는 되게 조심스러운 시작의 언어입니다. 동시에 나와 타인을 향한 가장 숭고한 평안의 기원이기도 하죠. 아,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스마트폰 임시 보관함 이야기를 꺼냈었잖아요. 지금 당신의 삶에도 명확하게 끝맺지 못해서 마음속 임시 보관함에 수년째 묵혀둔 관계나 차마 전송하지 못한 후회의 말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스스로가 정서적인 잔액 부족 상태라고 여겨져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조차 지레 포기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완벽하게 준비된 회복의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예고 없이 불시의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 내 상처가 완벽히 낫기를 기다리기보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혹은 무심히 스쳐가는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작은 안녕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평안을 비는 그 짧고 다정한 두 글자가 잔액 부족으로 툭 끊어져 버린 당신의 팍팍한 일상을 다시 생기 있게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속 코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도 다정한 의미의 안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